안녕하세요. 미술사를 중심으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오승은입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인문학 세미나 시간에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컬처노믹스입니다. 컬처노믹스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가에 관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서도 널리 인용되곤 하는 빌바오 효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빌바오 효과를 소개하면서 1부와 2부에 걸쳐 빌바오라는 도시, 그리고 그 빌바오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구겐하임 미술관,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는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라고 하는 지방의 대표 도시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모두 17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자치제로 운영이 되어지면서 입헌군주제인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이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 전체에서 가장 북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착한 지 오래된 바스크인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스크인이라는 민족은 그 유래도 기원도 알 수 없는 민족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스페인 내에서도 오랜 역사 속에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지내온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 근대사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936년에서 39년 사이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의 독재에 반대하던 바스크 지방에 프랑코를 지지하던 나치 히틀러의 정권이 폭격을 가하게 돼서 바스크의 또 하나의 도시인 게르니카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아픈 역사를 갖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바로 스페인의 대표 작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스크라는 이 민족은 그 유래와 기원도 알 수 없고 언어도 보통 유럽의 인도 유럽어족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이라서 이 바스크족과 싸운 사람들은 이기건 지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바로 이 20세기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체 게바라의 이 이미지 속에 그가 쓰고 나오는 모자는 바로 바스크 지방의 목동들의 전통 복장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체 게바라 역시 바스크계 아르헨티나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특전사의 모자가 바로 저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바오와 게르니카가 있는 바스크 지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이 이 스페인의 두 개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지금도 더 많은 자치권을 원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스크 지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자치권이 아닌 분리 독립을 원하는 투쟁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1936년과 39년 사이에 그 아픈 게르니카의 사건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9년에 바스크에는 유럽 최후의 무장 테러 단체인 ETA가 결성이 됩니다. ETA는 바스크 조국 자유라는 그런 키츠하에 바스크 지방의 분리 독립을 위해서 무장 활동을 하는 테러 단체로 상당히 많은 희생을 낳았었는데, 바로 이 빌바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재생에 힘입어 바스크 지방이 다시 번성해진 이후에 2011년에 ETA는 조건 없는 휴전을 제시하고 2017년에는 완전 무장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카탈루냐와 바스크를 비교해 보면 인구의 수나 그 면적에 있어서 바스크가 월등하게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크는 현재 1인당 GDP가 3만 유로를 넘으면서 카탈루냐를 앞서고 있고, 실업률도 이 빌바오 효과가 있기 전에는 35%에 달했던 실업률이 지금 현재 11.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빌바오 도시에 이런 효과를 가져온 그 중심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빌바오라는 도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스페인 북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놓여 있는 피레네 산맥의 서쪽에 놓여 있으면서 해안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교역의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빌바오가 1500년경 철광석이 발견이 되면서 제철과 선박업 등의 철강 산업과 이후 산업혁명에서 시작되어진 방직기를 이용한 섬유를 수출하는 수출 항구 도시로서 스페인 내에서 최고의 부자 도시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초에 들어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1976년 영국이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영국발 경제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빌바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철강 산업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983년도에는 유례없는 대재해를 입게 됩니다. 이 빌바오시의 홍수가 빌바오 시내 전체의 건물 2층까지 덮일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빌바오는 더할 나위 없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빌바오 시민들이 스스로 빌바오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찾고자 그들이 1억 유로를 모금을 해서 빌바오 도시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중심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겐하임은 빌바오라는 도시와 마치 평행이론이라고도 있듯이 미국의 철강 재벌입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에 록펠러가 있다면 구겐하임은 철강 재벌입니다. 구겐하임의 CEO였던 벤자민 구겐하임 내외는 1912년 그 유명한 타이타닉의 사건 때 그 배의 침몰과 함께 그 부부가 사망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무남동료 외동딸 패기 구겐하임이 세기의 상속녀로서 남게 됩니다. 회사는 그의 동생이었던 솔로몬 구겐하임이 이어받게 되고 그들의 딸인 패기 구겐하임이 이제 성인이 된 1920년대 이후에 그녀는 서양 미술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서양 미술사 500년에서 처음 400년은 이탈리아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1800년대에 들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 후기인상, 야수파, 입체파, 그리고 초현실주의와 다다로 이어지는 근대회화와 모더니즘, 그리고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의 중심은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로 패기 구겐하임에 의해서 현대 미술의 중심이 미국 뉴욕으로 옮겨오게 되는 미술사의 큰 획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퇴폐 미술로 낙인 찍으면서 미술 작품들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폐기하고 그리고 유대인 작가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예술가들에게는 바로 패기 구겐하임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작가들을 뉴욕으로 이주시키고 그들이 뉴욕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심적, 물리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패기 구겐하임은 그녀의 막대한 상속을 이용해서 매일 작품을 1개 이상 구입을 하게 되었고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하기 전 패기 구겐하임은 루브르 박물관의 수장고에 자신의 컬렉션을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루브르 박물관의 학예사와 그 재단은 패기 구겐하임의 작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 패기 구겐하임의 작품 컬렉션 속에는 바로 오늘날 추상화의 2명의 대가, 서정적 추상화의 대가인 칸디스키와 기하학적인 추상화의 대가 몬드리안,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대표라고 하는 후안미로,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벨기에의 국민작가 르네 마그리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작가들의 작품이 모두 그녀의 컬렉션에 들어있었는데 이 동시대 미술이 그러하듯 아직 그들의
확실한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루브르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녀는 그 작품들을 모두 뉴욕으로 옮겨와서 금세기 미술이라고 하는 전시를 열게 됩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은 미국으로 넘어왔으나 아직도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대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바로 뉴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자민 프랭클린 레위는 1912년에 죽게 되었고 그의 동생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회사를 이어받게 되고 그 역시 많은 컬렉션을 갖게 되자 1937년 구겐하임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컬렉션들을 연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오게 되고 이어서 패기 구겐하임이 70년대부터 머물던 베니스에 있는 그녀의 저택이 베니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그리고 베를린 구겐하임이 연이어서 해외 분관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 해외 분관을 낼 자리를 구하던 바로 구겐하임 재단에 빌바오는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그 부지, 향후 많은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하고 바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빌바오의 구겐하임이 들어온다는 것은 뉴욕과 빌바오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 축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20세기의 대표 건축물로 선정되어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관입니다. 1959년에 개관한 이 건축물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라고 하는 근대 건축의 세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르코르비지에, 또 한 명은 미스 반데어 로에베,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는데 바로 그 프랭크가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뉴욕의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놓여있는 저 미술관은 단연코 앞서가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이 바로 1959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패기 구겐하임이 말년을 보내고 1976년에 사망한 후 그녀의 컬렉션들을 전시하다가 1995년에 본격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되어진 저택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빨간색 조형물은 바로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칼더 하면 모빌을 떠올리는데 저런 조형물이 공중에 달려있을 때는 우리가 모빌이라고 부르고 저처럼 바닥에 저것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저것을 스테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칼렉산더의 스테빌이 그 베니스 운하를 배를 타고 관광하다 보면 대번에 눈에 띄게 되는 구조물이 바로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빌바오 시내의 중심을 흐르는 네르비온 강가에 놓여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입니다. 지금은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의 빌바오 구겐하임의 모습입니다. 지금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건축물의 외장재가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바오 구겐하임의 건축가는 해체주의 건축의 대가 프랭크 게리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1929년생 캐나다 출신으로 17살에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건축의 대가입니다. 그가 1994년 빌바오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97년 완공하기까지에는 4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비용은 처음 예산의 140배가 되는 1,7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의 외장은 항공기의 몸체를 만드는 티타늄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mm 두께의 3만여 장의 티타늄 패널로 이루어진 이 외관에 의해서 이 조그마한 바람에도 이 티타늄 패널들이 흔들리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주변의 환경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외관인 겁니다. 이 프랑코 게리의 이러한 건축 방식을 우리는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건축은 이성주의와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기능주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모 반듯해서 공간 효율, 가성비를 최고로 하는 건축을 했다면 오늘날의 해체주의 건축은 그런 외관을 흔들고
비틀고 그래서 아주 그 왜곡을 시켜서 이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건축이 바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이라크계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건축했던 동대문 플라자가 대표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기에 들어서면 문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철학, 그리고 건축마저도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전의 모든 가치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탈형식주의가 바로 해체주의인데, 그런 해체주의의 대표가 바로 프랑크 게리인 겁니다. 프랑크 게리는 1929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한남동에 있는 리움 미술관 상설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프랭크 게리의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프랭크 게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고기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생선 요리를 먹는데, 이 프랭크 게리의 집도 매 주말이면 잉어를 사다가 욕조 속에 담아놓곤 했다고 합니다. 어린 프랭크 게리에게 그 물속에서 반짝이는 이 잉어의 비늘은 그의 평생의 작업의 주제가 된 겁니다. 이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을 제가 미술 공부를 시작하고 한 2, 3년이 지나서 이곳을 혼자서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이 상설전에 있는 작품들은 정말 현대미술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대표작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작년 가을에 문을 열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랑크 게리의 이 물고기 작품이 놓여있는 대표적인 설치물이 프랑스 파리 블로뉴 숲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속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천장에 이 루이비통 파운데이션도 그 외장재가 프랭크 게리 고유의 금속, 유리, 그리고 석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뚫린 유리로 되어 있는 지붕 밑에 이런 물고기 조형물을 달아놓음으로써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배경으로 물고기가 놓여 있으니 마치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주변에 블로뉴 숲의 나무들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마치 해초가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설치물이 있는 프랭크 게리의 또 하나의 대표자, 그리고 파리 블로뉴 숲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작품 역시 해체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서 범선에 닷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고 와서 파리에도 그와 같은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루이비통의 회장인 아르노 회장을 데리고 몇 번의 구애 끝에 빌바오에 가서 그 작품을 보고 온 끝에 이 파리의 블로뉴 숲에 이와 같은 멋진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의 대표자, 캘리포니아 LA에 있게 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선에 그 돛과 같은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이거를 메탈 플라워라고 하는데, 이 금속으로 마치 장미꽃 한 장 한 장을 잎을 분리시켜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2019년 하나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담동 명품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매종 서울이라는 곳입니다. 4층 규모의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그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며느리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자주 방문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손주 2명도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의 모티브는 그가 좋아하는 안동 학춤의 그 한복의 그 저고리의 선과 수원 화성의 그 처마의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길 건너편에 야경을 찍은 것이고, 보다 높은 곳에서 찍은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실 때는 건축물 바로 앞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 건너편에서 보셔야 이 프랭크 게리의 이 춤추는 듯한 날렵한 유연한 건축물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29년생 90이 훨씬 넘은 노익장이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아부다비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건축 중인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만들어지는 미술관입니다. 이 중동의 오일 머니로 큰 부를 잃은 많은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 시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는 공항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안가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인공섬에 5개의 커다란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관을 한 아부다비 루브르를 비롯하여 아부다비 구겐하임, 그리고 그 외에도 안도 다다오, 그리고 자하 하디드, 그리고 노먼 포스터경 등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5개의 미술관을 오픈할 날들을 이제 2026년에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그 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겐하임 미술관까지 일부를 마치고 잠시 후 그 소장품을 가지고 현대미술을 보면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